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체로 봐서 6번째인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8번째인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이야기 했었는데요. 거기서 유럽 아메리카 철학처럼 이성 논리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감성이 중심이고 감각과 욕구의 영역까지도 주체의 중요한 바탕이다. 거기서 그 감성과 욕구의 주체에도 각 개인이 기본적으로 주체이다. 그러니까 감각적 인식은 개별자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유럽 아메리카의 기본 관념과는 달리 동아시아 정신으로 보면 욕구 충족의 세계에서까지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 욕구를 채울 자격이 있다. 그 만족에서부터 인생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홍익인간의 정신, 세상 만물을 화평하게 하는 모든 존재를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우주 조화의 정신, 화평의 정신, 그것이 우리 역사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주체는 나이고 나이면서 넓어진 우리이다 하는 데까지 대충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 생과 명은 물론 또 서로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중국 문명의 중요한 한 원천적 자산이다라고 평가되는 주역이 있죠. 그 주역도 실은 순수히 중화민족의 작품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이론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음양조화의 사상이라든지 만물 화평이라든지 물적 요소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이루면서 인간의 삶과 이 자연계의 존재 양태, 지속 양식이 상관의 관계가 있다든지, 줄여서 음양오행사상 같은 것이죠. 또는 천지인의 삼재사상,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주역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고유의 문화 속에서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통적 사상에서
이 생은요, 두 글자가 되풀이되어 쓰이는 게 매우 중요한 글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중용 같은 데에서, 뭐 주역에도 물론 관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법칙이기도 하고, 또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걸 약간 느려서 말하면 원형 이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의 이행과 존속의 틀, 이것이 이제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러한 틀이 있다. 그것을 생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생이라는 게 대체로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 살아가고 끊임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 이렇게 연속되는 것이라고 새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은 난 뭐 이것보다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만, 이것이 목적어이고 이것이 동사인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삶을 삶답게 하는 것,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 모든 사물을, 즉 인간 속에 있는 아까 시간에 이야기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물, 그것을 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곧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곧 생이다.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다. 조화군생. 가령 표치원의 글에는 뭐 이런 거, 그 언젠가 다른 주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여기 쓴 적이 있을 겁니다만, 묻 생명들과 소통해서 그것들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존재를 곧 삶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다 좀 장마한 이야기로 가자면 이런 거 있죠. 20세기 한동안 그 인기 있는 문장이 있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주로 문학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큰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선입견, 관행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편협하다 하는 걸 지적하는 말이었죠. 가령 아름답다 하는 글자는요, 양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나 말이나 개나 닭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인간의 삶에는 아주 선사시대 때부터 가까웠죠. 그래서 음식이 되기도 하고 운반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 뭐
일부분 삶의 괴로움을 그리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반려이기도 했던 그런 동물들인데, 그게 이제 클수록 인간에게 더 유용한 거니까. 그래서 큰 것, 여러 쓰임새가 있는 양이 큰 것, 그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는 이야기이죠, 중국인들의 경우. 그리고 우리말의 아름답다라는 말은 사실 이거와 관계가 있죠. 가득 찬다. 한사람이 가득 찬다. 역시 채워졌다. 채워졌다는 것은 크다 하는 거하고 서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풍요로움, 넉넉함, 여유 있음, 이런 것이 인간에게는 좋은 걸로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칫 일종의 파행, 일종의 어긋남, 불균형, 부조화, 이런 것을 초래하게 되죠. 큰 것이 좋다는 큰 것을 누구나가 지향하게 되고, 많아지는 것, 소유가 많아지는 것, 권력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여겨지다가 보면, 크고 많고 채워지는 것, 계속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 가지는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이 갈라지게 됩니다. 존재가, 삶의 등급이 나눠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갈등, 충돌, 대립을 낳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세상에서 모든 삶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결국은 낳게 되고, 거기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진짜 작은 것 많이 아름답고 큰 것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가, 큰 것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던 재래의 관념이 온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결국 작은 것도 아름답다 하는 것은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떤 점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가령 장자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불교적 우주관에서 윤회 전생이 사물 일반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에서 다시 동물의 세계로 축소됐다 이랬는데, 장자의 경우에는 그 윤회 전생, 그 변과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이든지 피해갈 수 없는 기본적인 삶의 궤적이고 틀인데, 이것이 그냥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치킨에서 달걀 날개 하나를 먹었다. 그럼 달걀 날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양분이 되고 그것이 내 몸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내가 일단 나로서 죽어 없어지면 흙으로 되어가고, 그것이 가령 벼로 가고 나락으로 가고 꽃으로 가고 무슨 식물이 자라는 가령 걸음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먹어서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들이 살찌고, 이렇게 해서 우주의 만물은 순환한다 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순환, 변화를 하는데, 그것이 장자의 그 관념은 불교적인 윤회전생의 관념을 더 넓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그렇게 윤회전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자는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우주의 구성 요소인데 그것이 빠지면 우주가 아니죠. 그래서 가령 대붕, 한순간에 10만 8천 리를 날아가는 커다란 새나,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나,
20m 한꺼번에 날기 어려운 참새나 그 어떤 것이든지 그거 하나가 싹 빠지면 현재의 우주 공간에서 그게 빠져버리면 현재의 우주가 아니겠죠. 그래서 만유, 천지, 우주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작은 것도 가장 큰 것과 똑같은 자격으로 그 전체를 구성하는 인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연역해 가다가 보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넓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 장자적 관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존재가 삶이라는 것이고 그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유지도록 한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가령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가장 바람직하게 채워져야 한다면 또는 채워지도록 한다면 5,000가지면 5,000가지, 5가지면 5가지의 그 욕구가 고루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식욕에만 매진하다 보면 건강이 해쳐지기도 하고 또 몰골이 사납게 되기도 하죠. 이뻐지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만큼 비유컨대 주어진 선분으로 가장 넓은 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이고 그걸로 2차원 도형을 가장 크게 하려면 원이 된다. 이렇게 가장 원만한 평균 적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건 곧 형평인데요. 사실 이 형평과 조화나 평균이라는 말은 뭐 의미들이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형평은 여러 것들이 온갖 것들이 엉겨 있는 이 우주 시공간에서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장소를 옮기고 존속하다가 변모하고 하는데 그 전체가 고르게 그러니까 어그러지지 않게 화평한 상태를 상정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형평인데요.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우주 또는 우주 내 사물들의 존립 양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주역이거나 홍익인간의 이 민족 정신이거나 간에 가장 원초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생명으로 보고 그 생명들을 인간이라는 말 속에 포괄시키는 것, 그래서 사람도 그 속에 하나이다 라고 상정하는 것. 다만 사람은 그 중에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 전체의 조화, 형평, 최대치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히 식욕, 색욕의 충족이라고 하는 개별 이 사람들, 개인들의 생존이 넓어져 가면 닿아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기성에 머물지 않는 배타적 가치, 경쟁적 가치를 끊임없이 채워서 나를 불리고자 하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다거나
권력을 쌓고 쌓아서 가령 대통령만큼 큰 권력을 갖는다거나 하는 이 독점적, 과점적 가치 점유가 아니라 모든 개체들이 고루 향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바 목표이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온당하게 거치고 난 성인의 의식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시간 뒷부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인간은 우리가 보통 쓰는 인간이란 말로 그냥 나 돌아왔습니다. 이 인류의 개별 구성체들, 이 개체들은 다 뭐 지 욕심이 다 있죠. 있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뇌의식이 이제 좁게 말해서 사춘기적 방황의식이, 그것을 탈출하는데 바로 이러한 발상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바닥에 깔려 있으리라고 나는 짐작하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를 마감하는 최초의 햇볕에 스며듦 이라고 하는 게 꼭 이런 거창한 우주관에서 시작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작은 꼬투리일 수 있지만 어쨌건 사춘기를 거친 성숙한 인간형은 이런 가치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저변에는 깔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한,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전체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 이거 매우 복잡하죠. 한 개인은 우주 전체만큼이나 복잡하고 오묘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즉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 전체와 같은 값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뭐 신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여기 해탈을 갖다 놓고 뭐 해탈, 열반 이런 걸 갖다 놓고 하겠지만, 그게 이 절대자, 뭐 말하자면 절대자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직접 만나는 겁니다. 인간만이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파악하는 한도 속에서는 사람이 아닌 존재들은 이 거대한 존재와 직접 마주치는, 의식 속에서 마주치는 그런 능력은 잘 갖추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삶의 두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다시 아까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고 한 게 이겁니다. 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그게 아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이다. 곧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천지인 삼재로 보든지 그냥 무사물들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무사물들이건, 또는 더 좁게 보면 인류, 더 좁게 보면 사회, 사회의 같은 이름,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나라 또는 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와 역사가 중심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일단 그 주제로 좀 넘어갔다고 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사람은 개별자이지만
개별자 속에 이미 둘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 속에 인류가 있다.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인류이고 곧 사회인데요. 이 인류 또는 사회, 그것이 곧 나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을 알고 철이 든 안정된 인격을 갖추게 된 성인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다 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 속에 들어있는 개별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곧 사회, 이것이 행복한 것, 이것이 내 속에 들어있는 만큼 이것이 행복한 것, 그것이 곧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 사회는 개인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자손을 낳음으로 해갖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사회 또한 먹고 마시고 비유이지만 자고 번식하고 자손을 남기고 해서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 사회 단위의 사람들의 존속의 자국, 그것이 곧 역사입니다. 이 역사란, 이것도 잠깐, 이거 농담 같은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요새 페미니즘, 연함평등주의가 이제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거기서 좀 희화화, 카리카처 비슷하게 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성씨를 엄마 아버지 성을 나란히 놓는다든지 같은 거, 그리고 가령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여기 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야기, 이것이 역사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남성 중심의 독단이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역사를 허스토리라고 써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게 신이 왜 꼭 남성이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 일단 약간 얼핏 농담 같은 이야기고요. 사람 모두가 사람입니다. 가령 영어를 놓고 볼 때에 기독교 바이블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했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뭔가 허전해 갖고 짝을 지어주면서 갈비뼈 하나를 뚝 빼가지고 그걸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여자라 이름 붙였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자로부터 나왔으므로 여자라 하나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맨으로부터 나왔다, 맨으로부터 나왔다 해서 문헌이라고 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선사시대 이래 인간이 언어를 개발하면서 수십만 년간 세련화시키면서 쌓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죠. 지금 영어 세계에서 여자를 우먼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남자를 맨이라고 한다, 여자를 um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이면 또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이고, 어쨌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나 속에 들어있는 그 전체성, 원천성인 이 사회가 살아가는 자국이다. 그래서 가령 나의 인격의 크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가령 숫자로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 다섯이냐, 10억이냐. 꼭 숫자만이 아니라 인류성의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담지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실현해내느냐. 그것이 나의 인격의 크기, 높이, 깊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또는 나들 속에 들어있는 그 인류성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텐데, 근데 이제 실제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그 자체의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로 뭉뚱그려진 적이 없죠. 개인에서, 시족 단위에서 조금 더 커서 나라를 이루고 아직 나라 바깥으로 민족, 물론 민족 간 유대가 있고 지금 뭐 EC도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도 있고 뭐 여러 연방, 독일, 영국들의 연방도 있지만 그 연방이라고 해서 나라의 꼴을 크게 바꾼 건 아니죠. 여전히 나라와 결의 민족과 국가의 수준을 많이 벗어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대체로 민족과 국가의 단위로 지속되어 온 것으로 일단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인류성이 더 발전하면,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더욱더 각성하면 그 벽을 허물어서 언젠가 러셀 같은 사람이 말한 세계정부, 인류국가 같은 것에 도달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국제연합, UN 같은 거는 이름만 그렇지 사실은 미국 같은 강대국 몇 개의 독과점적인 놀이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대에 민족과 국가는 허울이고 불필요한 족쇄고 이데올로기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공동체는 인류이다. 그래서 진정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민족과 국가의 울타리를 훨훨 떨쳐버려야 한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지금 가령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아마 베트남 여성이 지금 한 5만? 10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지역 나라에서 온 이민자 출신의 이제 한국인들이 많고, 그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말로 표현되기는 합니다만, 이제 한국이 21세기 세계 상황에서 어쩌면 민족과 국가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하나의 모델을 창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초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의도했건 아니거나 간에. 이제 그만큼 우리는 말하자면 배타적인 소규모 시족 부족에서 넘어가지 못하던 그 폐쇄적인 집단 이기적인 지향과 의식을 좀 더 각성해서 아무리 작은 형태,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제 가령 유럽연합이나 뭐 미국 연방이나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 더 모범적인 초국가, 초민족적인 공동체의 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아니죠. 하여간 지금은 그 연방의 허상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와 사회의 중심 주체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발휘하고 있는 민족 또는 국가의 실질성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지금 미국, 물론 지금 미국은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죠. 국민이긴 한데요. 수백 개, 100여 개의 나라와 종족에서 모여든 그 다른 정말 잡남잡녀들이 이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지금 제1등 국가로 됐죠. 그러나
그 미국도 국가주의로서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이란 말은 이게 네이션이 민족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내셔널리즘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양대 거국인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고 대국주의, 대족주의로서의 중국이 지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 적어도 지금 앞으로 아무리 짧아도 한 100년 정도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위를 벗어날 수 있다. 바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바로 벗어났다라거나 가령 헌법체제에서부터 초국가적인 초민족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환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몇천 년간 존속해온 그 이전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민족의 역사는 소중하다. 그것이 현재의 나들, 곧 우리의 삶에 압축해서 들어있는 것이고 그 몇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유년시기를 통해서 이미 체험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무게를 소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받아 안는다, 수용한다 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 안고 그의 실질적 내용을 깨달아가고 거기에서 밝은 점, 아름다운 점들을 제대로 찾아서 더욱 크게, 더욱 넓게, 더욱 환하게, 더욱 훌륭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성, 지금 글로벌리즘 시대라고 해서 세계 그 자체, 인류 그 자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똘똘하게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조그만 바닥에서 서로 찍고 까불고 동서와 남북이 갈등하고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대포와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거창하게 세계 인류를 살아가자 하는 구호를 지금 외칠 때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 수십만 명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미국, 중국, 독일의 국민임에 못지않게 자랑스럽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개인, 사람으로서의 존엄성, 권리, 자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 점은 똑같죠.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최대한의 포용과 화평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 하겠죠. 거기에는 혈통이 무엇이냐, 지난번 국적이 무엇이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세계 속에서 이것이 현 상태의 우리 민족이다. 세계 속에서 중요한 구성 단위로 있는 국가의 한 덩어리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중요하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령 단군 신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19세기, 20세기의 동학이라는 거대한 정신운동이자 생활적 각성, 생활혁명운동, 그리고 더 뒤에 20세기의 대일 민족 해방투쟁, 그리고 민국 이후, 대한민국 시대 이후에 역대 독재체제, 군사 파시즘, 이런 것들을 뚫고 민주사회를 이룩하고
인민의 노동자의 힘과 땀으로 이룩한 대체로 중진국 규모의 경제 수준, 이것도 우리의 것으로 자랑스럽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단군에서부터 최근의 노동자 시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 자손들이 우리 시대를 떠올릴 때에 창피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더 정말 심각한 것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대가 없어지지 않도록, 즉 국가나 민족이 소멸해버리면 우리 자손들은 가령 미국 시민이 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뭐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 단위의 주권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세계 질서에서,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하나의 모범적인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단군 신화에서 동학과 독립전쟁, 독립투쟁과 산업화와 민주화, 이 모든 역사를 모두 포괄해서 그 각각을 더욱더 밝고, 더욱더 알차게,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를 조작하는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들은 대체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미화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과거를 말살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축소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 거대 민족 아닌 대국주의가 지금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일본이 신군사대국을 꿈꾸면서 대일본 제국의 공영을 영광스러운 굴기, 돌출, 등장,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확립,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 또 과거의 역사를 여전히 부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왜곡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실상 숨쉬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몇천 년간 갖고 온 우리 역사의 유산을, 그 문화의 생생한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이 적어도 죽지 않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조작하자가 아니라 남들의 그 조작에 짓밟혀서 왜곡되어 버린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정치적인 독립성과 문화적인 자주성, 그 왕성한 힘을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시대 이래로 우리의 맥박 속에, 우리의 피 속에, 살 속에, 뼈 속에 녹아 들어있는 우리 고유의 정신이 있습니다.
매우 희미하지만 우리 속에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의 희미한 자국을 쫓아서 그게 줄기, 가능하면 뿌리까지 찾아내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역사의 맥박을 제대로 느껴내고 거기서 새로운 밝은 아름다운 미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번듯한 터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앞으로 역사라는 이 맥을 놓고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볼 때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청동기 문명 이래로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이 문화의 자국, 문명의 터전, 그리고 어떤 정신의 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철기 이후 들어와서 고구려 백제신라 이후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 중세와 근현대에서 그래도 지켜져 온 우리 공통의 유산, 정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점에서 맥을 좀 짚어가고자 합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라는 형태로 희미하게 숨쉬고 있는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과거들은 오늘의 나 또는 우리가 긍지를 느껴도 좋을, 즉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고대사라고 의미 없다? 현대 삶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본에 잡아먹혔지 않냐? 중국에 눌렸지 않느냐?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상고 시대까지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역사의 맥을 거기에서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잠재적인 분출력을 가진 그 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계 어떤 나라에 견주어도 적어도 손색이 없는, 실제로 훨씬 더 우월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자국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몇 토막 정도라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일굴 오늘의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거로부터 자아 올려서 우리의 것으로 되살려내는 그 힘은 미래를 더욱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가꿀, 사산, 미천이 될 겁니다. 역사 이야기인 만큼 바로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역동성이 덜할 수도 있고 생동감이나 현실감 같은 것, 생생함 같은 느낌이 좀 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거를 듣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그 공유의 폭이 넓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8번까지 했지만 대체로 통론, 총론 같은 것으로 시간을 많이 채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지금까지 이야기도 강론이 꽤 있었죠. 앞으로 이야기는 좀 더 토막진 이야기, 좀 더 주제가 축소된 작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까 다음 시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적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 있죠. 아까 역, 또 뭐라고 했더라? 성, 인,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이야기 실제로 하기는 한 겁니다만 이걸 그대로 짚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몇 번 전에 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거 일단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 헤르만 헤세의 이름은 여기 n이 2개입니다. 이런 거 일단 정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즐겁게 전달되는 것이 될 수 있었으면 희망합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이야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